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공 취업의 동반자 CDC 취업 캠퍼스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가 얼마 전에 한국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짐 로저스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와 쌍벽을 이루는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이고요. 대표적인 지한파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방문도 많이 했었고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우리나라를 그리고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투자 전문가인데요. 짐 로저스는 여러 가지 한국 사회에 있는 문제들을 경고했는데 그중에서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그것도 우수한 학생들이 공무원에 집착하고 열풍이 불어닥쳐서 거기에 매달려서 공부를 하고 있고 대기업의 입사에만 목을 메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를 어둡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본인의 좋은 일을 찾아서 그것도 본인이 아주 완전히 미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갈 수 있는 용기가 불안하고 힘들더라도 필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요즘 그렇게 안정적인 그런 직장을 찾아서 공무원이라든가 대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안정만을 찾는 사람에게 안정도, 미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짐 로저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놀라웠던 거는요. 짐 로저스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 투자 전문가의 그런 경력 레코드를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했었고요. 놀라운 건 우리나라의 투자 전문가라든지 금융 전문가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무슨 이제 상경계열, 경영학과라든가 무역이라든가 경제 쪽을 전공하는 케이스가 많았는데요. 짐 로저스의 경우는 예일 대학에서는 역사를 전공했고, 그다음에 옥스퍼드에서는 또 철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짐 로저스가 한국을 경고한 내용을 보면은요, 정말 한국의 부모들의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남북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말 한국 사람 이상으로 낱낱이 샅샅이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금융 전문가라는 게 결국은 투자라는 것은 한 가지 재무제표라든가 그런 금융에 묶여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것을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짐 로저스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얘기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뉴스를 찾아보시고 그분의 이야기에 조금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이제 하반기 공채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특히 이제 은행에서 처음으로 공채에 대한 발표를 시작한 우리은행부터 기업 분석, 그다음에 공채에 대한 채용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관련해서 우리은행에 관련된 뉴스 기사와 더불어서 이제 금융 공기업 채용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잠깐 채용에 관련해서 지금 연일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신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저번에 우리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은행에서 올해 하반기에 300명 정도를 채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처음에 올해 2017년 600명 정도를 채용하겠다고 연초에 밝혔었는데요. 상반기에 채용이 이루어졌었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서 계속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채용에서 두드러지는 것은요, 이제 일반 우리가 계속해서 은행에 이제 지원을 했던 일반 신입 직원뿐만 아니라 IT 분야와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소물 인터넷 관련한 디지털 분야에서 많은 고급 인력을 흡수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더욱이 놀라운 우대사항은 6개월 정도 유지했던 창업의 경력이 있었을 시에 우대를 하겠다라는 것이 발표가 돼서 은행 채용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예고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매일경제에 전체적으로 은행 채용에 대해서 계획안에 대해서 발표가 나왔는데요. 자, 우리은행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표가 났고요. 8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자, 전형 과정은 보시다시피 서류, 실무집 면접, 인적성 검사, 임원 면접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만간 발표가 날 이제 KB국민은행의 경우는요. 지금 한 240명 정도를 채용할 예정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8월 중순에 채용 공고가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류, 필기, 또 여기서는 주목할 것이 이제 금융 상식과 논술을 아마 보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우리은행처럼 실무진 면접과 임원 면접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금융 상식과 논술은요. 제가 저희 항상 강의의 뒷단에 여러분들께 금융을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설명드리고 항상 책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금융 논술을 이제 제가 다음번에 한번 또 강의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최근의 이슈들을 준비함과 동시에 금융의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쉽게 설명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아야지 나중에 논술에 이용하실 수 있고요. 금융 논술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논술에 나온 주제를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금융 관련된 용어와 지식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또 금융의 트렌드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탄탄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신문이나 그런 책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한은행은요. 아직 뭐 미정이지만 한 310명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모집 분야별로 아마 상이하게 전형 방법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구체적인 발표가 나온 다음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KB하나은행도 9월 전망을 하고 채용 인원 한 15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KB하나은행은 채용 절차는 비교적 뭐 자기소개서를 아니라든가 그런 간단한 편이지만 여기서 보면은 서류, 필기, 합숙 면접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숙 면접 시에는요, 굉장히 다각적으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소의 생활에 관련돼서 뭐 의자를 집어넣는다든가 뭐 밥상에서의 식사 예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잘 돼 있지 않으면은 면접 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평소에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IBK 기업은행, 국책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19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서류, 필기에는 기초 능력 검사와 논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같은 맥락으로 같이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역량 면접, 임원 면접이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우리나라 특수은행인 NH농협은행의 경우도 미정이지만요. 여기도 서류, 필기, 그다음에 인적성 직무, 논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단 토의, PR 면접. PR은 특히 마케팅 역량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하반기 은행 공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접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뭐 실무진 면접, 임원 면접, 집단 면접, 합숙 면접, 그다음에 본인 PR 면접. 그래서 점차적으로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비중이 강해지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 이제 블라인드 채용 관련해서 블라인드 면접에 관련된 그 채용 공고에 블라인드 면접으로 실시하겠다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블라인드 면접은 정말 그야말로 학교 성적,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제출했던 내용들 같은 것들을 다 배제하고 인적성 검사라든가 시험에 대한 점수를 모두 배제하고 면접만 따로 점수를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입견 같은 것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면접 시에 어떻게 본인의 역량을 발휘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은행에 대해서 채용 공고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은행이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영업 전략을 피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신문 기사를 한번 요약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은행이 프랜차이즈를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을 했는데 롯데리아 등 가맹점에 2% 금리 우대를 한다는 이제 8월 12일자 조선비즈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요. 기존의 은행에서의 기업 금융이고 기업 대출이라고 하면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해서 대출을 하고 했었는데, 요번에 우리은행이 이제 그 롯데 GRS는요, 롯데리아, 그다음에 크리스피 도넛, 그다음에 엔젤리너스들을 운영을 하는 그 롯데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그 롯데에서 프랜차이즈를 이제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 롯데리아라든가 엔젤리너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크리스피 도넛 같은 것이 가맹점주들이 있고요.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프랜차이즈를 롯데 GRS하고 협력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직접 대출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그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그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동반 성장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그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거에서 발맞추어서 기업뿐만 아니라 그 경제 주체의 하나인 개인과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은행이 발벗고 나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특히 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기업들 중에서 그 갑질 논란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것은 가맹점주와 공동으로 상생을 해서 나가야지만 길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롯데와 우리은행이 협력해서 기업의 차원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어떤 건지 뭐 일부 보증을 하고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전체적으로 제가 그 뉴스 기사를 요약해서 검색을 했는데요. 보면은 이제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이 프랜차이즈 지원 펀드 조성한다는 것들이 그 각각의 신문들에 많이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아타임즈, 한국정책신문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동반 성장을 지원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좋은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 대출 100억 원 지원을 한다. 그래서 개인한테 최고 6천만 원까지 우리은행에서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의 내용은요. 우리은행에 지원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좀 그 주의 깊게 봐두셔야 되는 게 요즘 은행이 사실은 그 대기업만을 상대로 해서 기업 금융 쪽에 수익을 내기도 어렵고 대기업과만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한계점에 자꾸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영업 전략 및 영업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다른 은행의 인터뷰를 보시거나 시험을 치르시는 분들도 참고를 해서 나중에 논술 문제라든가 아니면 면접에 좀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이건 해외 그 투자 관련 기사인데요. 굉장히 우리은행에 있어서 좋은 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이 중국 내 외작의 은행 순이익 증가율이 1위를 그 랭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이 굉장히 서강 열국들도 그렇고 서강의 많은 나라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 중국 내의 기업 진출이라든가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은행이 인도에 진출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중국 상하이를 방문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제가 말로만 듣다가 중국 상하이를 방문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업인지라 저는 이제 그 기업 어떤 이제 나라에 방문하면 그 나라에 있는 은행 간판이나 은행을 먼저 보게 되는데요. 외국에 그 많은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지점으로 하나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중국 시장이 굉장히 핫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었는데요. 그거에 못지않게 우리은행이 순이익 증가율에서 1위를 했다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더불어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IBK 기업은행이 그 2위에 랭크가 됐고요. 그다음에 3위는 일본계 대형은행인 미즈호은행이 3위에 그 랭크가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4위로는 신한은행인데 여기서 이 그 순위는 순이익의 그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고요. 사실 우리나라 그 은행들이 아직까지 중국의 자산 투자 규모는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에 가장 많이 자산을 투자해서 지금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KB 하나은행입니다. 근데 KB 하나은행인데 KB 하나은행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그 중국에 투자를 했지만
그 200여 개 정도 되는 그 외자계 은행 중에서는 166위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자산 규모를 늘리고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 기사가 나와 있고요. 여기 밑에 보면요. 중국은 놀랍게도 은행업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순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쪽의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 포춘지가 7월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애플 다음으로 5위 안에 랭크된 게 중국의 중국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 그 광대은행 등 그 중국계 은행이 5위까지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한국계 은행들이 진출해서 좀 더 현지에 맞는 그런 그 영업 전략을 통해서 많은 좀 수익을 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기사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우리은행이 이것도 서울시 신용보증재단과 함께해서 아까 이제 똑같은 방학 그 맥락인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이제 협약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고용 창출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좀 더 그 취약 계층을 돌볼 수 있고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정책을 마련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그 자영업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의 그 기반은 좀 취약한 편이지만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개인의 그런 그 경제 주체인 개인의 경제는 이런 자영업과 소상공인과는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들에 대한 그 건전한 지원을 통해서 모든 경제 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반기 공채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기사가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더 갖고 왔는데요. 자, 이것들 보면은 이제 그 학력과 연령 제한을 모두 폐지하고 특히 우리은행은 이번에 100%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 요건에 학력이라든가 연령 등을 적는 것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인터뷰를 보러 가면 항상 느끼는 건데 본인의 목적과 이쪽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해 놓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 블라인드 면접에 있어서 준비를 해놓은 분과는 격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누누이 강조를 드렸지만 공기업이든 금융권이든 본인이 개인 금융 쪽에 관심이 있으면 왜 그게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왜 기업 부분 쪽으로 지원하려 하는지, 기업 쪽에서는 기업에 있어서 외환 쪽에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부동산 금융에 관심이 있는 건지, 그럼 또 그런 금융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지 본인의 가치관까지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연결을 할 수 있는 본인의 소신을 좀 더 잘 어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시중은행 공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발표가 나 우리은행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강의 시간에는 금융공기업의 대표적인 그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채용 공고와 한국은행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한국은행의 주요 업무가 무엇이며,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에 있어서의 자체적인 비전, 가치, 그다음에 그 직원들의 윤리 강령이란 것들이 시중은행과의 그 공기업은 약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한국은행 조직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채용 공고는 지금은 잠정으로 나와 있지만요, 2017년도를 그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한 간단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준비해온 내용에 한국은행의 전경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보시면은 그 앞부분에는 지금 그 일제시대 때 이제 전신인 조선은행 시기에 만들어진 한국은행의 옛날 건물이 있고요. 뒤에 보이는 높은 그 빌딩이 이제 한국은행의 그 본관입니다. 근데 본부인데
지금 현재 리모델링 중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그 리모델링을 완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본부의 일부 주요 기능들은 태평로에 위치한 예전의 삼성 본관으로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소는 지금 중구 남대문로 39번지로 돼 있지만 내용 그 주요 본부의 업무들은 그 삼성 본관에 예전에 태평로에 위치한 삼성 본관에서 지금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원할 시에 꼭 그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입니다. 예. 자, 은행에 분류할 때 뭐 중앙은행, 국책은행, 그다음에 이제 국책은행으로서 뭐 한국산업은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출입은행, 아까 제가 말씀드린 IBK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는 IBK 은행이 있고요. IBK 그 기업은행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은행으로는 뭐 농협이라든가 수협 등이 있는데, 자, 중앙은행이라는 게 뭘까요? 자, 중앙은행은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금융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곳이자 그다음에 발권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 은행들의 은행 업무를 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 이제 한국은행의 업무를 좀 더 낱낱이 샅샅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주요 업무는요, 제일 먼저 물가 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물가 안정이 되어야 우리 국민 경제가 모두 안정이 되고 국민의 개개인의 행복에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고 등락을 거듭하고 계속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면은 사실 상상을 초월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아마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그 세계 1차 대전 끝난 후에 독일 같은 경우는 리어커에 그 어떤 이제 수레 같은 거에 돈을 싣고 가도 물건을 살 수 없는 돈의 가치 하락을 해서 그걸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남미의 일부 국가도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서 국가에서 가장 그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물가 안정이고, 그 중앙은행,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물가 안정이 그 설립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업무는 이제 한국은행법을 참고하시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국은행에 대한 것은 한국은행을 지원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은행을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은행인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정책 수립이라든가 아니면 통화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잘 보고 계셔야지 은행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은행 홈페이지는 금융권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들어가서 한번 여러 가지 보시면요. 거기 뭐 화폐 관련된 거라든가 외환 관련된 거라든가 금융 정책에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논술 쓰시는 데 도움이 되는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인구 고령화로 인한 한국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어떤 금융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 돌아가면요. 주요 업무는 또 이제 화폐 발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게 유일하게 발권을 할 수 있는 곳은 한국은행인데요. 이 발권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 한국은행에서 한국조폐공사한테 위임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지폐를 만드는 곳은 한국조폐공사고요. 조폐공사로부터 만들어지면 그것은 다시 한국은행으로 와서 한국은행 금고에서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본부나 지역 본부를 통해서 이제 시중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이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사실은 한 10조 원 정도 되는 돈을 은행 본부 금고에 보관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리모델링 문제 때문에 그 돈을 강남 본부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었는데 10조 원이라는 돈이 여러분들 사실 거기 일부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영화를 방불케 하는 비밀 운송 작전이 진행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달간에 걸쳐서 굉장히 비밀리에 몇 사람만 아주 알 수 있도록 해서 그게 한국은행의 수송 차량인지 인지할 수 없도록 굉장히 주의 깊게 아주 조심해서 운송을 했었다고 합니다. 약간 재미있는 기사였는데요.
자, 그다음에 통화 신용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통화 그 신용 정책 같은 것은 여러 가지 한국은행이 금리라든가 자금 유동성이라든가 여러 실물 경제에 관련돼서 금리 어떤 금융의 변수를 그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에 관련해서 항상 설립 아까 그 정책을 수립을 하고 거기서 관련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 및 국고금의 출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은 은행들의 은행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로 그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 어떤 이제 자금에 대한 결제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과 은행 간의 그 큰 자금 결제는요. 이 한국은행이 그 기본적인 그 자금 결제 그 온라인 사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급결제 제도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급결제가 뭘까요? 지급결제란 그 경제 주체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생기겠죠. 그것을 이제 그 통화 그 수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정치 지급 수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화폐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이제 온라인 그 전자 거래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래를 정리할 수 있는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지급 결제라고 하는데요. 이 지급 결제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뭐 해외 지급이라든가 해외 지급 결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을 때 이런 그 주요한 걸 최종의 그 결제를 하는 것은 현금으로 결제를 하게 되는 것은 최종적인 것은 한국은행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러한 그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경영 분석 및 검사를 하는 건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하게 돼 있고요. 이것을 대비해서 사전 교육들을 은행에 시키게 됩니다. 그 은행 및 다른 이제 금융기관들에 시키게 되는데 이것에 관해서 은행에서 담당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에 직무교육 때 말씀드렸지만 준법감시인들이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과 연계해서 이런 업무들을 그 사전에 그 감독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조사 연구 및 통계 작성을 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뭐 물가 관리라든지 아니면 경제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세계적인 그런 그 금융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한 뒤에 나중에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그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그 사이트에 가보시면요. 굉장히 분석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업무는 외국환, 전에 한동안 이제 외환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 외환 보유액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제가 전에 그 용어에서 말씀드렸지만 통화 스와프, 다 타국의 그 통화에서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일정의 외환고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국 중앙은행 등과 협력하고 또 외국 그러니까 그 국제 금융기구 예를 들어서 IMF라든가 그다음에 BIS 같은 국제 결제 은행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G20에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된 이후로는요.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으로서 그 이제 금융 그 안정 전 세계적인 금융 안정 시스템 구축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주요 업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한국은행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행법의 앞부분 항상 한번 꼭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원 윤리 강령은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은행과 달리 공기업과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특별하게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짐 로저스의 말을 참고를 했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도 공무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공무원이 안정적이고 철밥통이라서 지원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매년 평가를 해서 공무원들도 10%에서 20%는 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어떤 윤리의식이라든가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과 그 업무를 다하려는 책임감들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그 역량인데요. 우리 그 직원 윤리 강령에서 보면은 알 수 있듯이 한국은행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좀 더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금융 안정에 이바지한다는 그 공공의 책임감을 갖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기소개서에 본인의 그런 면을 적극 잘 어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비전 조직 가치관 전략 등에서도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공익입니다. 다른 은행에서 시중은행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립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중립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은 정치로부터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부터 약간 그 독립적인 그 독립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체가 되면은 사실 금융시장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총재의 그 임기가 한국은행 그 총재의 임기가 4년인데요. 4년 그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는 무슨 내부적인 사고라든지 아니면 이제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냥 나가신 분들 외에는 거의 대부분 그 임기를 채우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25대 그 총재고요. 이주열 총재입니다. 특히 한국은행은요, 은행장의 경우 이제 대부분 다른 시중은행의 경우는 은행장으로 불리지만 한국은행의 경우는 총재라고 그 수장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책임, 소통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성은 앞으로 금융시장의 기본을 책임을 질 분들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전문성의 기반으로 깔리지 않고서는 사실 굉장히 모든 그 국민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것에 맞추어서 잘 되기도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변화를 예측해서 모두가 잘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한국은행이나 금융공기업에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조직도는요, 뭐 이제 금융통합위원회에 이어서 본부부서가 있고 지역본부가 있고요. 금융통합위원회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부서는 아시겠지만 다른 은행 조직과는 달리 뭐 기획협력국, 금융안전국, 통화정책국, 금융결제국이라든가 발권국, 그다음에 이제 세계 지금 5개의 도시,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뉴욕, 동격, 런던, 북경에 지금 국제국 사무소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통계국, 뭐 경제연구원 등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본부는 16개 본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발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좀 자세하게 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역 본부 확인하실 때 여기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클릭하시면 거기 주소와 함께 좀 더 상세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셔서 그 클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면은 약간의 이제 뽑는 인원이 늘었고요. 지금 이제 신입 채용은 G5라고 해서 신입 직용은 5급에 해당되는 직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5급이 한 2016년 말 기준으로 432명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한 60여 명 정도 채용이 됐었고요. 올해도 한 비슷한 수준으로 채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재 채용이 한국은행에 있어서는 수시 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시 채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요즘에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경력직도 뽑고 있고요. 박사급 인재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시 채용이라고 해서 본인의 이력서나 그런 것들을 등록을 해놓으면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채용에 관련된 정보를 SNS 같은 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지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시 채용 같은 것도 관심을 이제 두셨으면 좋겠고, 본인이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일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경력으로 해서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실무에 바탕을 둔 분들이 지원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시 채용에서는 간단히 보면은 지금 뭐 실무 평가하고 실무 면접 정도가 나와 있고요. 별다른 필기 시험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재 채용, 저희가 이제 가을 하반기에 뽑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해 한 번씩 뽑고 있는 하반기 정기 채용인데요. 정기 채용의 경우에는 이제 원서 접수를 한 다음에 서류 전형 이후에 필기 시험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필기 시험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뽑는 분야가 경제학, 경영학, 법학,
법학, 그다음에 통계학, IT와 컴퓨터 공학 부분인데요. 뭐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무슨 계량 경제라든가 그런 부분 상당히 어렵고요. 그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회계 정도의 수준은 거의 회계사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난이도가 상당히 높지만 여러분들 필기 시험을 통과한 이후로는 여기 올해 한국은행도 블라인드 면접으로 채용을 진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으로 그 면접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거의 신체 검사하고 채용을 최종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채용은 1월 달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채용 이후에 이제 합격이 된 이후에 뭐 채용 그 입사에 대한 연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불가하고요. 이 G5 신입사원의 경우는 아까 같은 뭐 수시 채용이라든가 상시 채용에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2018년도 종합 기획 직원, 그 G5 신입 직원의 경우 지금 채용 안내가 나와 있는데 이건 잠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험에 대한 그 과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과거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종합 기획 직원 같은 경우에 통화 및 경제 동향 조사 연구, 통계 뭐 그런 업무들을 하게 되고 통화 신용 정책, 뭐 금융 시스템 안정 업무, 외환 국제 금융 업무, 지급 결제 발권 출합이라든가 정책 관련 정보 시스템 업무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제학, 경영학, 법학, 통계학, 그다음에 IT 컴퓨터 공학 그를 작년에 채용을 했고요. 여기서 저희가 조금 주목해서 볼 점은요.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은행 경우에 자격증을 우대를 했습니다. 과거 2014년도까지만 해도 그 AICPA, KICPA, 그러니까 한국회계사, 미국회계사, 공인회계사, 그다음에 FRM, 그다음에 그 CFA 다 모두 우대 점수를 받았었는데 이제 2015년도부터 그런 자격증 우대 제도는 모두 철폐가 됐습니다. 2015년도 보면요, 2016년도까지 영어 점수에 대한 일반 점수에 대한 가산점이 있었는데요. 아마 영어에 관련해서도 가산점이 거의 없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해외 전문 인력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문 인력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의 기준을 보면은 해외 전문 인력의 경우에는 5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를 한 사람에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 신입 직원은 서류 전형 보고요. 필기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A매치라고 해서 10월 21일 날 토요일 날 볼 예정인데 그날 아마 다른 공기업들도 동시에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을 못하게 하고 원래부터 본인이 좀 목적하고 목표하던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어떤 갈등을 지원자들의 갈등을 딱 동식시켜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게 되고 면접 전형에서 나중에 발표가 날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국은행은 사실 중앙은행으로서 블라인드 채용에 관련해서 그 의무기관은 아닙니다. 근데 발표를 하기를 블라인드 채용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본인의 학력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나이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일체 언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끔은 어떤 학생 중에서는 본인의 학교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언급을 거기 이제 지원서 이러면 좀 알지 않을까 하는 방식으로 어느 동네 안암동이라든가 신촌이라든가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본인의 이제 필기 시험과 면접을 통해서만 합격할 수 있음을 꼭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은행 관련해서 자기소개서 팁을 간단히 드리면요. 올해는 아마 자기소개서가 조금 간단하게 항목들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저희가 예상한 바와 같이 축소되거나 확장된다 하더라도 확대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의 지원 동기, 그다음에 본인이 그간 겪었던 어려움이라든가 전공 관련해서 본인이 수학했던 거,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일을 하고 본인이 가치관과 매칭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들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학교명이라든가 성명, 출신 지역에 관련돼서 개인정보는 절대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항목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신의 가치관, 인생관, 진로에 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도서, 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쓰고 그다음에 본인이 느낀 내용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쓰실 때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책이라든가 인물 자체가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느낀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쓰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면접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사고의 깊이와 어떻게 생각하느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팩트 중심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목표를 세워서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기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건 작년 기출 문제를 제가 참고해서 가져왔는데요. 대부분 면접 기출 문제는 그렇게 막 어려운 것이 없는데 면접 문제는 거의 질문 양식만 바뀔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소개, 그다음에 근무하고 싶은 직장인이 있으면 그게 어떤 직장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가 중요하겠죠, 여기서도.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의 차이점이 한국은행은 은행의 은행이고 시중은행은 소비자와 다를 수 있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쓰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방면에서 외환 분야에 있어서 한국은행의 역할과 그다음에 시중은행의 역할과 그리고 전반적인 금융시장에서의 같이 할 수 있는 역할이며 본인이 기여하고 싶은 바를 쓰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오랫동안 생각해 놓지 않으면은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중은행과 한국은행의 차이점 중에서 본인이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말, 그냥 사실만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잘 고려해서 준비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면접이 어렵다고 하지만요. 준비해 두시는 만큼 좋은 성과를 올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한국은행 사이트에 가보시면은요. 작년에 입사한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신입사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갖고 온 이유는 신입사원이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으며 그런 직무에 관련된 것과 본인의 가치관이라든가 일에 대한 재미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면접이라든가 자기소개서에 참고를 하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친구는 금융안정을 책임지는 중앙은행인으로서 성장하고 싶고 그래서 금융안정국에서 자기가 어떠한 일을 수행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다.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이제 금융 논술과 금융의 이해를 돕는 용어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출자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자 전환은 사실 기업에서 어떤 이제 재무 구조를 전환시킬 때 쓰는 용어이긴 하지만 사실 금융기관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서 제가 이것을 이제 내용을 갖고 왔는데요. 자, 간단히 한번 정의를 보겠습니다. 출자 전환이란 기업에게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맞바꾸는 행위를 말하고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자, 여러분, 은행이나 그런 은행으로부터 어떤 대출을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자를 내게 되고 이자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근데 어떤 기업이 굉장히 영업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받은 것이 너무 커서 이자를 내는 비용을 해서 이자 비용, 금융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면은 기업이 정상적으로 기업 영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대비해서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어떤 기업을 볼 때 이 은행은 충분히 영업활동 면에서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데 지금 금융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한다면은 이 부분에 그럼 만약에 8천만 원에 대한 빚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계속해서 이자를 내는 빚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주주로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업에서 얻는 이득은요. 부채가 있었는데 부채가 자기 자본으로 전환이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좋아지고 이자 비용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출자 전환에 관한 내용들은 신문상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그러면은 금융기관으로서 얻는 이득은 어떤 것일까요? 자, 금융기관의 경우에는요, 이것을 주식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사실은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주의 입장에서는 이 주식이 계속해서 영업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서 잘 되면 이제 재무구조도 좋아지고 영업활동도 활발해지면은 주식의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상승한 기간에 그것을 주식을 되팔게 되면은 금융기관으로서는 이득을 얻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기업과 그 금융기관이 서로 상생한 입장에서 출자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자 전환에 대한 사례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더불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출자 총액제라는 것이 있는데, 출자 총액 제한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출자 총액이 이제 기업과 기업 간, 이제 아까는 금융위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기업 간에 그 서로 빚이 있을 때,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서로 빚이 있을 때 이것을 출자 전환을 통해서 어떤 주주로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통해서 약간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것은 대부분 재벌, 우리가 알고 있는 재벌 기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어발식 확장과 재무구조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제 총액을 제한하는 제한제를 두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게 정권에 따라서 뭐 그 기업적인 성향이냐 아니냐, 친재벌적 성향이 아니냐서 있었다 없었다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명박 그 정부 때 2008년에 폐지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한국은행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은 중앙은행이라는 그런 금융 용어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 중앙은행은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는 물가 안정과 국가의 경제를 전체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통화량을 조정하고 관련된 정책들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발권을 하고 있는 그런 은행을 중앙은행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있고요. 또 중국에서는 중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1950년 5월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설립이 됐는데요. 한국은행의 전신을 보자면 사실 조금 아픈 역사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것을 수탈해 가기 위해서 설립했던 조선은행이 한국은행의 전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한국은행의 이제 전경에 맨 앞에 나와 있는 옛날식의 돌 건물은 일제 시대에 지어졌던 건물이고요. 사실 지금은 현재 화폐 박물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아픈 역사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현재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1950년 5월에 한국은행이 설립이 됐는데, 그 이후에 6.25가 발발을 했죠. 1950년 6월에 발발을 해서 6.25 때는 한국은행이 전쟁 자금에 관련해서 확보를 하고 물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량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정책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을 했고요. 뭐 우리나라 이제 큰 사건들, 예를 들어서 1910년 석유 파동이라든가 아니면 1997년에는 IMF 때 외환 보유에 문제가 생김에 따라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IMF 구제 금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이제 한국은행에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직접 업무를 수행한 바가 있고요. 사실 한국은행은요, 무엇보다도 중앙은행으로서는 독립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장치를 해놓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아마 소개해드린 부국의 조건에서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국의 조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반은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립을 지킨다는 것이 그냥 총재, 한국은행 총재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치권에서 중립을 지키도록 도와주자라는 것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음으로 해서 사실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금융 안정의 정책을 꼭 정치 지금 현재 정권과 꼭 매칭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도록 자구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이 한국은행이 독립성이 보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 밑으로도 들어간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약간 정권의 이제 좌지우지 움직이는 그런 어려운 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 정권 시절에는 중앙은행을 일부 국책은행 정도의 수준으로 낮추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나라가 중앙은행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유지를 하고 정책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바가 있고요. 이것은 한국은행에 지원하시는 분들 또는 은행 금융공기업,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예금보험공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중앙은행에 대해서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은행에 지원하시는 분들 또한 제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한국은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지 모든 금융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이 수립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은행에서 그것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좀 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최초의 국립은행은 1668년에 스웨덴에 설립된 국립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선진화돼 있고 금융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복지 정책이라는 것이 탄탄하게 다 안정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서구의 그런 좋은 점들을 갖고 와서 잘 정착시킬까에 대한 금융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금융 논술을 준비하고 금융에 관련돼서 이해를 탄탄하고 여러분들 지식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책 한 권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요, 부채의 습격이라는 책으로, 사실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책은 아니고요. 미국 현지에서 출판된 책이지만 이 책의 저자는 서울 출생으로 미국에서 자란 우리나라 교포입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김, 한국 이름으로는 김동훈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부와 그런 것들을 이제 졸업하고 미국 현지에서 활동을 하고 IMF 때 외국 기관을 통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많은 실정을 보고 갔던 사람으로서 부채의 습격이라는 것은 사실 한국의 경제 상황을 굉장히 걱정해서 쓴 책으로서 굉장히 많은 내용과 그런 어떤 비전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제목은요, Vortex of the Korean Financial Crisis라고 해가지고요, 한국 금융위기의 소용돌이라는 직역을 하자면 그런 책인데, 이 더글라스 김이 쓴 이 부채의 습격을 보면은요, 가장 여기에 핵심적인 문제는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997년에 왜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IMF까지 가게 됐을까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융기관이 예전에는 망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 또 대기업이 항상 국가의 그걸 받아서 항상 끝까지 망하지 않고 갈 거라는 안일한 생각 속에서 해외로부터 단기 부채를 들여와서 이머징 마켓에 장기 상품에 투자를 하는 그런 미래를 예측하지 위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수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므로 해서 사실 갑작스런 어떤 자금의 이제 그런 부족이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사실은 그것을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가 그다지 이렇게 많이 보유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금융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정리되고 그에 이제 다른 여파를 금융기관도 떠안게 되고 그때 처음으로 은행도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기업들은 그런 학습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위기가 오지 않게끔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그 기업과 거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 많은 기관들이 개인 대출을 굉장히 많이 부추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대출이라든가 부채가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것을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이제 부추김의 동시에 사실 우리나라가 한동안은 이제 카드사 대란도 왔었는데요. 카드를 많이 쓰게 한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 어떤 그 여러 가지 유동성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서 그 국민들에게 소비를 진작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개인들이 개인 부채, 가계 부채를 줄이는 거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하지 않으면 한국이 또 다른 이 가계 부채로 인해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때마침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는 가계부채, 즉 개인의 주택금융대출로 인해서 오게 된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코 자유롭지 않고 부채의 문제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더글라스 김을 아까 제가 앞전에 소개를 해드린 그 짐 로저스, 한국의 짐 로저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채의 습격을 보시면서 가계의 경제 주체로서의 기업, 가계, 정부의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한국은행과 여러 그 다른 기업들, 은행들에 대해서 준비해서 여러분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